자, 당뇨병. 네.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이제 성인병 중에 네. 하나여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갖고 있고 위험하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당뇨병의 정의를 먼저 좀 내려주시죠. 예, 당뇨병은 말 자체로 보면은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뜻인데요. 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혈당이 높은 상태를 총칭하는 말이 당뇨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안에는 다양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형 당뇨병, 네.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기타 특이형 이렇게 나누는데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는 고혈당, 즉 혈당이 높다. 그렇게 됩니다. 아, 우리는 당뇨병 그러면 단순히 당뇨병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여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예.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기도 하고 네.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당뇨병이 있나?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자가 진단, 네.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가 진단 리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자가 진단을 해보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해봤거든요. 네. 해당이 되시나요? 세 가지. 세 가지 네.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는 뭐 공복감이 막 심하게 생기는 건 아닌데 식욕이 좀 좋은 편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건강 진단 결과 혈당이 좀 높다라고 네. 나왔고요. 네. 피곤하고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네, 이 네. 세 가지 정도가 좀 걸립니다. 네, 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이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요.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겠죠. 그러네요.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살이 빠지는 것도 네. 소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인 빠져나가나요? 포도당이 빠져나가니까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고 네. 키포인트는 뭐냐면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대개는 잘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그렇죠.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게 되면 당뇨병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네. 혈당이 높은데 이게 우리 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나른하고 매사가 귀찮아지고요. 눈에 초점이 잘 안 맞는 거는 이 눈에 수정체라고 있어요. 네, 네. 그쪽에도 이제 그 당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수정체가 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잘 안 보이는 수가 있고 역시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혈당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그럼 네네. 몇 개가 돼야 이상하다 뭐 이런 게 의미가 별로 없네요. 네, 일단 하나라도 이상하시면 예.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진단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혈당을 재보면 되니까 네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당뇨병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 완치가 없는 질환이다. 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가는 병이다. 네. 자, 이렇게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또 당뇨는 유전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시고 네. 이 당뇨에 대한 속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민들은 과연 당뇨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당뇨가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유전적으로 당뇨가 오는 게 맞나요, 선생님? 당뇨가 네. 그러니까 가족력과 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모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2배가 올라가고요. 두 분이 다 당뇨면은 4배 혹은 5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네. 당뇨를 가지고 계셔서 아, 그러시군요. 예, 아버지는 네. 안 가지고 계신데 네. 그럼 저도 2배 정도 당뇨 높은 여기 거죠. 2배 정도가 그러니까 높구나. 성인의 한 10% 정도가 우리나라의 당뇨병인데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럼 2배가 된다 그러면 네. 평생 살면서 5분의 1의 확률로 내가 당뇨병을 가질 수 있는 거죠. 20%. 네. 그러니까 똑같은 주의하셔야죠. 상황이 5명이 있으면 그중에 한 명은 걸릴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그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전적 요인은 이제 가족력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고 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요인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환경이 훨씬 더 환경.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조선시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어요. 환경이 변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네네.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어찌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거 평생 맞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걱정이라 안 맞고 그냥 집에다가 많이 싸는 것 같아요. 인슐린 주사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네. 끊을 수 없다.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예. 제일 흔히 듣는 질문이에요. 인슐린 그죠? 시작을 할 때. 예. 뭔가를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좀 두렵잖아요. 네, 네. 두 가지인데요. 네. 당뇨병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나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고갈돼 버려가지고 주사를 평생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생긴 초기인데, 되게 초기인데 혈당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지친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죽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맞아주면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인슐린을 좀 썼다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죽었느냐 아니면 단지 좀 지쳐가지고서 쉬어야 되느냐. 네, 쓰러져 있는 상태냐. 예. 그에 따라서 인슐린 주사를 평생 맞을 거냐, 잠깐 맞다가 끊을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네.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가요? 그것도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당뇨가 생기면 살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빠졌던 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아, 원상 회복되는 그렇죠. 거네요, 내 몸이. 원상 회복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좋아하는데 예. 그보다 넘어서면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슐린의 자체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살을 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런 기능이 있고 예. 그다음에 소변으로 이제 당이 빠져나간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빠져나가지 않던 것이 이제 다시 몸에 들어와서 쌓이기 시작하는데 살로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네. 나는 인슐린 주사가 무섭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네. 인슐린 주사가 부작용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슐린 자체가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저혈당이에요. 예,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하게 먹는 거에 맞춰 가지고 딱 적당한 양의 인슐린이 나오지만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환자분들은 주사를 미리 맞아놓고 먹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모자라면은 고혈당이 오겠지만 이제 넘치면 과한 경우에는 저혈당이 오게 되죠. 그게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인슐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실제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인슐린 맞지 않고 혈당이 높은 상태를 내버려뒀을 때에 네. 생기는 합병증을 생각해 보면 인슐린을 맞음으로 생기는 불편감은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환자들이 많은 만큼 이 당뇨병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나온 당뇨병 신약들이 혹시 있나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90년대에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는 인슐린하고요. 먹는 약 중에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훨씬 많습니다. 10가지가 될 정도로 많은데 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이 이제 호르몬 제제 하나하고 호르몬 제제. 그다음에 신장에 콩팥에 작용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 호르몬 제제는 우리 밥을 먹었을 때요. 밥을 먹으면 장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을 좀 많이 내보내라 예. 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만 좀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그런 작용을 해서 아까 그 혈당을 세포 낮추고 궁뎅이를 뚱뚱 두드려주는. 맞습니다. 예, 그거가 혈당을 좋게 하고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약은 체중을 빼요. 그래서 좀 많이 맞으면 용량을 높이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그 당뇨라고 그랬는데 네네. 당뇨를 유발하는 약이에요. 네? 당뇨를 유발하는 약인데 당뇨가 좋아집니다. 역설적인데 네. 이 콩팥에서 피를 거르잖아요. 네. 피를 거를 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은 100% 걸러집니다.
근데 이게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양분인데 예. 그걸 100% 재흡수를 하거든요. 예. 당뇨가 있으면 100% 재흡수를 안 하고 좀 흘려 보내도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이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재흡수를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SGLT2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그거를 약이 가서 차단시켜 버리면 예. 그냥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죠. 예. 그럼으로써 혈당이 좋아지는데 소변에 당이 나오니까 예. 당뇨를 치료하는 좀 재밌는 기전을 가진 약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는 당만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만 빠져나가요. 당이 빠져나가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소금기, 예. 염분, 예. 피 속에 있는 염분도 같이 빼나가기 때문에 네, 네. 혈압도 좀 내려가고요. 부기도 좀 빠져. 예, 무기도 좀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 네, 네. 체중도 한 2kg 내지 3kg 정도 빠집니다. 아, 진짜 획기적인 신약이네요. 네,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약이죠. 예. 네. EJ라고. 네. 예, 당으로 당을 치료한다. 네, 네, EJ 좋은 표현이신 것 그죠?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렇다면 뚱뚱한 사람일수록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거든요, 당뇨병이. 그래서 비만한 경우에 생기는 당뇨병이 있는데 그 부분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뚱뚱할수록 당뇨병의 위험은 늘어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훌륭한 정치를 하셨던 세종대왕께서도 네, 네. 사실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다고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예,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예. 당시에 혈당을 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뇨병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운동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공부를 좋아하셨대잖아요. 맞아요. 책도 계속 많이 책을 읽으시고. 읽고 신하들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고 네. 운동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위험 인자는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 왕이니까 일반 백성보다 잘 드셨겠죠. 그렇죠. 예, 이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지방이 많은 거잖아요. 네. 이전에는 지방 조직이라는 것이 쓰고 남은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창고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방 세포라는 것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창고가 너무 꽉 차게 되면 지방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서 나쁜 물질들을 많이 내놓는 거예요. 특히 이런 물질 중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인슐린의 작용을 떨어뜨리는 전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인슐린이 1이 나와가지고 작용하던 경우에 2나 3 혹은 5 이 정도 나와줘야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종합적으로 인슐린 만드는 세포에 나쁘게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조차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비만한 경우에 당뇨병이 생깁니다. 네. 선생님, 약하고 인슐린하고 치료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뇨병을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수술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네. 외과 의사들이 당뇨병도 있고 비만도 있는 사람을 살을 빼기 위한 그런 비만 수술을 했더니 당뇨병이 없어지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저희 내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순간이었습니다. 당뇨병은 내과가 치료해야 되는데 외과 의사들이 완치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런 획기적인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특히 고도 비만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장을 일부 잘라내고 이어붙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당뇨병을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중도 많이 빠지고 당뇨병도 좋아집니다. 비만 수술 또는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데 비만 수술은 체중을 줄이는 수술이고 대사 수술은 당뇨로 대표되는 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두 개의 수술 방법은 다르지 않고요. 소매절제술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자루와 같은 모양인데요. 이 자루와 같은 위에 늘어나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가 자루에서 이렇게 홀쭉한 관과 같은 모양으로 되고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자기 식사에 한 4분의 1, 5분의 1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하죠.
그게 이제 1차적인 개념이고 그 위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각종 호르몬의 변화가 와서 또 식욕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위소매 절제술이고요. 위우회술은 위의 용적을 줄이고 또 소장에서 흡수되는 용적을 줄여서 굉장히 체중 감소 및 당뇨 조절 효과가 탁월하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냐면은 남은 위가 입에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남은 위에서 암이 생기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위암 발생이 많은 나라에서는 남은 위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절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제 위우회술을 하면은 기존의 위우회술보다 굉장히 수술이 크고 위험해지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위암 수술과는 달리 주변에 림프절 절제나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한 20-30분 정도의 시간만 더 들어가게 되고 남은 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위암의 발생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서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효과가 바로 네, 나타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수술을 최근에는 예. 대사 수술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네. 특히 당뇨병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뇨 수술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수술을 했을 경우에 완치율은 어느 정도라고 학계에서는 판단하고 완치율은 당뇨병이 얼마나 오래됐냐 따라서 다른데 비교적 한 5년 이내 같으면은 한 80%, 어휴. 90% 정도. 예. 좀 오래된 경우에는 뭐 한 50% 미만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께서 연도를 말씀하시는데 네.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가 시작됐을 때를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부터 치기 시작하고요. 네. 이게 인슐린 만드는 세포, 베타 세포라고 하는데 기능이 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떨어져요. 예.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많이 기능이 떨어져 버려가지고서 비만 혹은 대사 수술을 했을 때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 수술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전할까? 여기에 대한 또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수술은 안전하지는 않죠. 안전하지는 않고 아프기도 하고 네. 입원도 해야 되고 불편한데 다른 수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요즘은 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거든요. 예. 복강경으로 담낭을 제거하는 담낭 제거술하고 이런 큰 수술이에요. 이제 위장을 재단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수술을 비교해봐도 사망률이라든지 합병증이 큰 차이 나지 않더라 하는 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보되고요. 네네. 단 경험이 많은 의사와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할 때 네네. 안전하다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시면 다른 수술에 비해서 특별히 더 위험이 더 높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당뇨 환자는 혈당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은 네. 자주 잴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얼마에 한 번씩 정해서 재는 게 좋은가요? 네, 혈당이 그냥 자동으로 재지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안 들면 자주 재라 그럴 텐데 이게 아파요. 손가락을 찔러야 되잖아요. 무작정 많이 하시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인슐린을 주사하는 횟수에 맞춰서 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혈당을 재고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4번을 맞는 사람은 4번을 재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사 횟수에 맞춰서 하도록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침에 혈당을 재면서 내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다른 임상 연구를 해볼 때 혈당을 측정하는 횟수에 따라서 혈당이 좋아지고 식이요법이 좋아지고 운동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꼭 재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너무 잘 조절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쩌다 한 번씩 재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궁금하시면 재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얼마나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게 궁금하시면 식후에 재보시면요.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먹자마자 바로 뭐 한 30분 대개는 한 2시간 정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꼭 시계 안 맞춰 놓으셔도 되고 예. 대략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재보시면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구나 알 수가 있고 운동하실 때도요. 운동 효과를 알기 위해서 내가 등산 갔다 왔더니 혈당이 얼마나 내려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약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해볼까요? 네. 되게 손가락이 있으면 측면에다 하시면 좋아요. 여기다 하시면 아프거든요. 이런 측면에다가 이쪽. 예, 측면이요. 손 집을 때 안 닿는 곳에다 하시면 훨씬 덜 아픕니다. 여기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 이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서 기다리면 되죠. 네. 예, 잘 눌러주시고요. 121. 좋으신데요? 1시간 됐는데. 저 괜찮은 거예요? 121이면 정상입니다. 간편하게 교수님의 설명으로 체크를 해봤잖아요. 네. 혈당 체크를. 네. 12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네. 저게 왜 괜찮은 거야? 이제 이렇게 네. 모르시는 분들은 수치에 대한 감각이 예.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말씀을 될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혈당도 연속된 값이에요. 네네네. 키하고 똑같은데 네. 키가 얼마면 작고 얼마면 적당하고 얼마면 크다고 말하느냐 뭐 그런 비슷한데요.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정상이 있는데 정상 수치만 아시면 실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면 당뇨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뇨병과 정상의 사이에 전 단계가 약간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걸 알려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단계에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지금 아까 121이었고 근데 제가 당화혈색소를 쟀을 때는 네. 6.2인가가 나왔거든요. 그러세요? 예. 6.2%면 예. 지금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데 그 차이가 나죠? 이 당화혈색소라는 건 최근 3개월치의 평균이거든요.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수치인가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최근 3개월 내에 예. 여름에 휴가 가셔서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당이 좀 많이 올랐다가 그게 영향을 줘서 좀 높고 다시 지금 이제 시원해지면서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좋아진 거라면 그러면 공복 혈당도 괜찮고 식구도 괜찮은데 당화혈색소 높은 걸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6.2%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고 하는 거는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거죠. 주의를 하셔야죠. 당뇨병 전 단계인데요. 대개는 이제 100부터 125까지 공복 혈당이 이렇게 되면 당뇨병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100부터 109 사이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되고요. 110부터 125는 사실은 그 당뇨병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 10%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순간이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나서 2시간째 쟀을 때 200이 넘는 사람이 이미 한 10%는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0부터 125라고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당화 혈색소가 좀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합병증이 무서운 게 합병증 걸려서 그냥 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일단 그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린다. 콩팥 기능이 망가져 투석을 한다. 사망을 한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는 현저하게 부분이고요.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그리고 다리가 썩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어떤 합병증이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건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심각해요. 다 심각한데 실관계 질환은.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엔진이 멈추는 거고요. 이제 그 뇌가 손상되게 되면은 컴퓨터가 꺼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섭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이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2배 내지 3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 죽상경화라고 하는데 이 동맥에 뭐가 끼는 거예요. 기름죽 같은 게 끼는데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표현은 죽상경화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상경화증이라는 것이 당뇨가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즉, 좀 더 젊은 나이에 생기고 좀 더 많은 혈관에 생기고 좀 더 광범위하게 생기고 치료가 잘 안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발생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훨씬 높습니다. 자,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무서움을 지금 강조해 네. 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슴을 섬뜩하게 만들었던 게 족부 그렇죠. 쪽으로 왔을 때 네. 이게 심각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네. 어떤 경우는 절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단 당뇨병이 진행해서 네. 그 신경합병증이 생겼을 때 예. 발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에 찔렸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몰라요. 모르고 병원에 들어와서 발이 썩어서 찍어보니까 안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도 모르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말초동맥 질환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발이 심한 감염증이 생기면서 썩게 되죠. 썩게 되는데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그 썩은 발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잘라내는 수준 될 수 있지만 다리 전체가 썩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 수준에서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정말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뭐든지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당뇨병 조기 발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당뇨병에 걸렸을 경우에 네. 합병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합병증이 잘 나타나는 장기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기 발견을 해서 좀 더 열심히 당뇨병을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합병증 초기에 그렇죠. 안 좋아지는 장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는 이제 눈입니다. 제일 먼저는 눈인데요. 눈 속에 이제 망막이라고 그래서 네네.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손상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빨리 찾아가지고 혈당 조절을 좀 더 열심히 해주고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정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는 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명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레이저로 망막을 치료를 해주고 또는 주사 제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사를 안구 내에다가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서 망막증을 치료하는 망막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콩팥도 문제거든요. 나중에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빨리 발견을 해서 혈당을 열심히 조절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석을 하는 거를 갖다가 연기를 하거나 막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도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저 합병증 초기에 눈과 콩팥으로 온다 이제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럼 눈으로 오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뭐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이 게- 없어요. 아, 그게 그래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처음에는 오는데 뭔가 나에게 네.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데 일단 증상을 느끼면 늦은 거예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어떤 경우 증상이 느끼냐면 피가 터지는 거예요. 눈 속에서 피가 터지거나 아니면 그 필름 망막이 찢어지거나 이럴 때 증상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예. 너 신문 잘 보는데 검사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매년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에 방문하셔서 내 검사를 망막에 받아봐야죠. 문제가 없는지 내 카메라에 필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눈과 콩팥 검사를 좀 초기에 네, 하셔라.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거를 뭐 많이 여쭤봤지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얻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해와 진실 이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하게 명예를 걸고 예스 노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모두 당뇨병이다. 잠깐만요.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저는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뇨가
말 그대로 네. 달콤한 소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제 기억엔 소변을 봤을 때 개미가 이 당의 냄새를 맡고 꼬인다라고 네. 하면 당뇨병이다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던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잘 아시고 계시네요. 예. 자, 정답은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제 혈당을 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네. 이전에는 소변에 당이 나오면 다 당뇨병이라 그랬는데 네. 혈당은 정상인데 요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콩팥에서 어떤 네네네. 기능 이상이 있다든지 예.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라도 임신 중에는 잠깐 혈당은 괜찮은데 요당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당이 나온다고 해서 혈당까지 높은 상황은 아니다. 폐렴과 같은 심한 감염 후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예스입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폐렴이 있을 때에 당뇨병처럼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폐렴이 걸리기 전에 당뇨병이 있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네. 이제 폐렴이 생기면서 입원도 하게 되고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되지 않았던 당뇨병이 진단되거나 아니면 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당뇨가 생겼거나 한데 당뇨병이 없다가 폐렴이 너무 심해서 혈당이 올라간 경우는 네. 대개는 폐렴이 낫고 나면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꿀은 몸에 좋은 당,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들 입장에서는 요리할 네, 때 네. 설탕 대신에 네. 꿀은 괜찮아라고 해서 제 아내도 네. 올리고당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쓰거든요. 네. 예. 노죠, 노. 좀 실망스럽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과하면 네. 나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꿀도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네, 이제 좀 다른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 포도당보다도 과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풍미도 좀 다르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살을 찌게 하고 혈당을 올리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 설탕과 비교하면 설탕보다는 좀 낫다.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뭔가 좀 희망을 네. 얻어보려고 했는데 어떤 여지를 안 학자들은 주시네. 어떤 학자들은 네. 그 과당이 더 안 좋다. 나쁘다는 말도 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당은 어때요? 올리고당도 결국은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오, 진짜 너무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예. 당뇨약 오래 먹으면 간과 신장이 상한다? Yes or no? 노입니다. No. 예. 이것도 희망적이네요. 이런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약에 대해서 다 걱정하시는 것이 위장 버린다, 간 버린다, 콩팥 버린다 하시는데요. 당뇨병 약제 중에서 특정 사람, 네네.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약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눈이나 콩팥이나 신경의 합병증, 심장, 뇌의 합병증을 고려해 본다면 네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고혈당 자체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상대적인 어떤 우위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신 그 것 같아요. 100% 몸에 이로운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득과 잃어버리는 걸 저울질하셔서 이득이 많다고 생각되면 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최선책을 찾아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자,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도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지만 관리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 백신이라 그럴까요? 네. 꼭 주사는 아닙니다. 주사는 아니고. 아닌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로 설명하는 거는 예. 이제 작은 밥그릇과 운동화다. 그게 예방 주사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방 네. 백신이나 이 약으로 주는 건 없지만 그렇죠. 네. 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소식하시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체중을 조절해 주시면 특히 과체중 이상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당뇨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안 될 때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약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살이 찌는 약도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문제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인데 잘 대개는 안 그런 돼요. 기본을 빼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잘 안 돼요. 이게. 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식이요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특별히 그 혈당 조절하는데 좋은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음식? 그게 최근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 환자분들한테 이런 음식을 드시고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못 믿을 뉴스가 식이요법에 대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했다가 그 다음 날에 또 나쁘다 그랬다가 네네. 또 며칠 지나 또 좋다 그랬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근간에는 음식에 대한 반응이 몸의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쿠키가 있고 네. 바나나가 있어요. 예. 그걸 먹고 나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릴 것 같으세요? 쿠키하고 바나나. 쿠키요. 쿠키가 올리실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으면 괜찮고 바나나는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둘 다 오르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안 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궁금하시면 재보시면 돼요.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걸 아시면 네네. 쉽거든요. 예. 근데 내 친구는 이걸 먹으면 좋더라 했을 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시면 몸에 좋은데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 있죠. 어떤 예.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잘 마시게 되는데 어떤 네. 사람은 얼굴이 뻘개지고 힘들어요.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음식도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꼭 그 누구한테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나한테도 해당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할 때 1대4로 한번 식사를 해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한 가지 먹고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을 먹게 되면 짠 반찬을 먹게 되면 밥 양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드신 다음에는 반찬을 두 반찬도 한번 드시고 깻잎도 한번 드시고 오이 반찬도 한번 드시고 한 3-4번 간 다음에 다시 밥을 드셔라. 그렇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골고루 섭취가 되거든요. 외식을 하실 때는 어떤 요령이 좋은지 그러니까 한 그릇에 뭐 짠 음식이나 국수 위주가 아니고 조금 정찬 그러니까 뭐 백반을 시켜서 반찬을 몇 가지 먹을 수 있는 거 비빔밥 아니면 뭐 생선구이라든가 이런 쌈밥 같은 걸 선택하시는 방법들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식습관에 맞게 개별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이요법에 대한 그리고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운동 부분, 아까 네. 운동을 또 강조하셨으니까 이 예,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강조하는 운동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예. 강조하는 운동은 그냥 움직이세요입니다. 예? 그래요? 안 움직이는 게 문제거든요. 예. 어디 밖에 나가서 활발히 운동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선반 위에 물건을 예. 올렸다 내렸다 부지런히 냉장고에 청소도 넣었다, 하고, 예, 설거지도 청소도 하고, 예. 그런 분들은 살이 덜 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걸 NEAT, NEAT라고 하는 그 약자인데요. NEAT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이제 그런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기 운동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그다음에 특히 운동이 좀 될 만큼 걸으려 그러시면 옆 사람하고 대화가 살짝 힘든 수준이 되어야 돼요. 속보. 네, 그냥 산책하면서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걸으시는 거는 운동 효과는 크진 않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네네. 좀 그 심폐지구력을 키우려 그러면 속보를 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정도. 그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걷기 운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서울대병원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집 주치.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조영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오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요즘 그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워크 라이프 예. 밸런스라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당뇨병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생활에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주축을 이룬다 그랬는데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덜 드시면 돼요. 그렇죠? 많이 먹었으면 운동을 좀 더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유지를 한다는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 나 또는 가까운 가족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예방 그리고 적절한 치료로 당뇨병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